네, 더 균형 있게 더 공정하게 더 스픽스 브리핑. 저는 박영식이고요.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문희 전 고려대 연구교수, 김종욱 동국대 교수, 전계환 평론가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긴 말 필요 없이 오늘도 스픽스가 선정한 오늘의 일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면 띄워주시죠. 서울신문의 보도를 오늘의 일면으로 좀 선정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에 저희가 방송을 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수위 구성 문제를 가지고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참 일꾼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신문 11면에서는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도 없다. 그리고 관사도 없다. 즉 행정력 낭비도 막고 예산 수천만 원을 절감하는 실제 참 일꾼들에 대한 면면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다음 면입니다. 같은 제목입니다. 인수위 됐고 관사 싫다. 관행을 깨고 있는 당선인들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칭찬을 해드리려고 저희가 일면을 선정을 했는데요. 이재영 충북 증평군수 당선인 군정 인수위 하지 않겠다. 이유는 원래 2017년, 18년까지 증평 부군수를 했기 때문에 군수 권한대행을 해본 적이 있어도 굳이 뭐 인수위 필요도 없고 3천만 원의 예산을 아끼겠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박동식 경남 사천시장 당선인도 인수위 구성 안 한다. 역시 예산 아끼겠다.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의 경우에는 관사를 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예산을 줄이는 효과를 통해서 불필요한 보고도 줄이고 관사 대신에 월세집에 사는 그런 당선인들의 모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총평을 좀 들어볼까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 교수부터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목에 참 일꾼 나왔는데 칭찬합니다. 저런 분들이 많아져야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네. 지금 뭐 김영환 충북지사 같은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 돈 아껴가지고 청년들이나 출산에 장려하는 데 쓰겠다 이런 말 하는데요. 관사에 한번 가본 적 있어요. 모 관사에 구경을 가봤는데 네. 거기에 살다 보면 특권 의식이 저절로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관사가 왜 있어야 되는가 지금 몇 사례밖에 없는데 네. 나머지 분들도 좀 관사 거주하는 거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범적인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도민들, 시민들, 뭐 국민들이 좋은 평가를 한다면 이제 이런 효과들이 좀 널리 좀 퍼질 수 있겠죠. 김종욱 교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칭찬을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4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예. 4년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 제가 볼 때는 누구나 새로 시작하거나 이럴 때는 나름대로 비전을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항상 4년이 지나고 나면 예. 많은 국민들 또는 유권자들이 뭐 했어?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예. 초기에 이런 모습은 좋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게 얼마나 일관성 있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예. 4년 후에도 예. 또 8년까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뭐 일단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만 예. 이것이 그냥 일시적인 퍼포먼스가 되면 안 된다. 예, 예. 적어도 일관되게 주민들이 저 일꾼이라는 사람은 4년 동안 본인이 처음 한 얘기를 끝까지 지키는구나 예.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은 좋아 보이는데요. 예. 유권자분들 4년 내내 지켜보십시오. 잘하고 예. 있는지 예. 잘 못하고 있는지. 예, 그렇습니다. 아주 따끔한 말씀해 주셨어요. 정기한 평론가는요? 그 오늘 시작할 때 이제 칭찬해 주신다고 하길래 야, 난 칭찬 못 하겠는데 마음 먹었는데 예, 예. 김 교수님이 저렇게 이미, 말씀해 예. 주시니까 제가 예. 2대2로 일단 확실하게 방어선을 긋겠습니다. 네네. 지금 충청북도 예산이 1년에 예. 한 7조 원이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김영환 이제 지금 충북도지사 당선인이 예. 그 관사를 쓰지 않겠다. 이제 본인 1억짜리 뭐 전체 보증금으로 월세 150 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쇼로는 뭐 박수는 쳐줄 수 있는데요. 인수위라고 하는 것 자체 그리고 관사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주로 장관들이 서울에 많이 삽니다. 네. 정부 출범하면요. 근데 지방에서 올라오는 장관들은 관사 제공을 하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 당연히 그럼 지방에서 뭐 부산이든 대구든 광주에서는 장관으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서울에? 네. 그 사람한테는 관사를 줘야 됩니까? 주지 않아야 됩니까? 정부가. 그런데 지방에 가보면 이제 광역자치단체는 관사가 아예 있기 때문에 그곳에 집이 있더라도 그 관사를 쓰는 것이죠. 네네네. 그러면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관사가 실제 필요한 사람은 제공이 돼야 되고요. 네. 또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되고 그것을 뭐 문화공간으로 쓰든 주민 이용시설로 바꾸든 그것은 자유인데 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질문이 첫 번째여야 될 것 같고요. 이걸 지금 인수위를 나는 구성 안 하겠다 필요 없다. 그럼 윤석열 정부도 인수위 구성하지 말고 원래 뭐 국가 운영에 완전히 자신 있다고 그렇게 본인이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인수위 구성하지 말고 하죠. 인수위 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행정력과 국민들의 갈등,
요인들이 제공이 됐습니까? 예. 인수위도 원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인수위 목적에 맞게 네. 제대로 운영해서 이 예산을 아낄 것이 아니라 네. 제대로 운영해서 실제로 군정이든 도정이든 시정을 맡았을 때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 목적이니 예. 뭐 쇼는 뭐 박수를 쳐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로 운영해서 본인의 성과를 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뭐 또 우리가 너무 야박하게 너무 혼낼 필요는 없다. 쇼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아직까지 지켜보자는 데는 동의합니다만 첫 네. 단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소심을 가져가는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관사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각 단체마다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쓰겠지만 필요하더라도 관사가 너무 크고 화려한 거는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수위도 사정에 따라 필요한 데가 있고 또 필요하지 않은 데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인수위를 짰을 때 인수위 구성이겠죠. 제가 저 기사에서 좀 눈여겨본 거는 인수위에서 벌써 협치를 하는 그런 당선자들이 보인다. 네. 이를테면 뭐 보수교육감이 정교조를 같이 넣는다든지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 김동연 후보 당선인이 국힘을 찾아간다든지 협치로서 국힘 인사들을 인수위에 넣는다든지 네. 이게 어떤 아까 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협치가 이루어지는 첫 단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면은 저희 제작진의 전략적인 선택이었어요. 칭찬을 하면서도 따끔한 지적을 잃지 않는 아무튼 세 분의 전문가 훌륭하십니다. 정리하자면 비효율적인 제도 대신에 실리를 택한 거는 좋은데 원 목적, 그러니까 인수위의 원 목적이나 관사의 원 목적을 좀 생각을 해보자. 환경마다 또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시고요. 쇼로 끝나면 안 된다. 좀 길게 지켜보자. 아무튼 앞에서 칭찬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재영 당선인, 그리고 박동식 당선인, 김영환 당선인 저희가 아무튼 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에 띄워주세요. 다음 주제는 좀 어려운 단어네요. Government Attorney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뭐 제가 한 얘기 아니고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한글로 풀자면 정부 법률 대리인인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 저희가 어제 주제로 검검검을 잡아놨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검찰 출신들만 기용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을 해드렸는데 거버먼트 어토니 미국에선 이게 흔한 사례다 이렇게 부각을 시켰단 말이에요. 일단은 평가를 좀 듣겠습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미국에서는 그것이 보편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전 세계적으로는 보편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시스템 자체가 그냥 그야말로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라 미국 자체에서 있는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검사장 같은 경우를 연방 검사 같은 경우를 뽑는다거나 예,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미국 자체 내에서는 정치적인 충원 시스템으로 자리 잡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죠. 국회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뭐 문제가 돼요. 국회에 소위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인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왔던 측면들이 있는 거죠. 예, 이제 검사 같은 경우는 특히 과거에 엄청나게 많은 권한들을 행사했던 관행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소위 국가의 통치행위에 관련해서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 과거 같은 관행들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들이 꽤 많이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예. 이런 우려들을 제기하는 건데 갑자기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미국 사례도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잘하는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건 네. 좀 국민들이 물어보는 각도가 다른 답변을 하시는 거다. 예, 예. 지금 물어보는 질문은 뭐냐면요. 예, 모든 인사 라인 자체들을 검찰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대통령실에서 민정 또는 인사수석 라인에서 했던 인사 문제가 다 법무부로 넘어갔죠. 예.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지만 최측근으로 제기가 되고 이제 뭐 있습니다. 실세라고 평가받고 있죠. 예, 실세가 뭐 제기되고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인사를 추천하는 데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인데 이분 다 검사 출신이세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추천을 하게 되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거 갖다가 이제 검증을 하겠죠. 예, 관리단장만 인사혁신처에 계신 분이지만 그 내부의 핵심적인 소위 중간 관리 같은 경우는 다 또 검사 출신이세요. 네. 이 세 분 같은 경우는 윤석열 인수위에서 파견돼가지고 이 업무를 갖다 다 판단했던 분이세요. 예, 여기서 검증을 하게 되면 마지막 2차 검증이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인데요. 여기도 또 검사 출신이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추천도 검사분이 하시고 검증도 검사분이 하시고 네. 마지막 재검증도 검사분이 하시고 네. 거기에 대한 최종적 인가도 검사 출신이신 대통령이 하시는 시스템에 대해서 예. 국민들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네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소위 균형 맞지 않는 방식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가라고 예. 하는 우려들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이 제기를 했더니 대통령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미국은
소위 이런 법조인 출신들이 많이 정치하더라. 네.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네.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인사 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상식적이고 균형 잡힌 인사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 그 결과 자체가 적어도 일정하게는 검사 출신이니까 검사 본인들의 인맥 라인 자체가 검사 출신이 많을 거니까 네. 많은 건 이해하겠어. 하지만 이 정도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예.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 부분에서 답을 하셔야 되는데 네. 갑자기 생뚱맞게 미국 사례를 드시니까 네네. 그럼 우리는 미국 따라가면 예를 들면 다 좋은 겁니까? 미국 정치 좋은 정치입니까? 지금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정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공화당은 공화당만, 민주당은 민주당만. 그 연방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지사가 그냥 계속 민주당, 계속 공화당. 그냥 스윙주를 제외하고 다 이런 식이에요. 전 이런 정치가 좋은 정치인가? 그럼 그런 정치를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법조인 출신들이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 전 이렇게 접근하시는 건 정치를 좀 형이화시킨 측면이 있다는 말씀, 생각이 들어서 예. 적어도 국민들이 물어보는 이유, 왜 그 사람이 검사 출신인데 검사 출신들이 많이 중용되는가? 예. 전문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무엇인가? 예. 좀 이런 설명들을 하셔야 되는데 좀 그런 설명은 적다. 예. 제가 볼 때는 검사가 다른 엘리트들에 비해서 네. 상당히 뛰어나구나라고 하는 판단을 대통령은 하고 계시는구나. 예. 하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판단하시는 걸 국민도 똑같이 판단할까? 이 부분을 좀 밀접하게 대중들에게 좀 물어보시고 확인해봤으면 좋겠다. 관련 내용에 대한 우려와 또 분석을 해주셨고 저희가 지금 타임라인대로 지금 따라가기도 지금 바쁠 정도로 이게 그 계속 출근길에서 윤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막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차례대로 소개를 해드리겠고 두 분의 전문가도 좀 기다리고 계신데 일단 우려와 또 분석까지 우리 김 교수님께서 해주셨어요. 대구신문 3면 준비해 주세요. 과거에 민변이 도배했다라는 말씀을 윤 대통령이 했습니다. 대구신문 3면에서 그 발언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정기한 평론가, 과거에 실제로 민변이 도배했었습니까? 그러니까 민변이라는 단체의 특징과 이제 변호사 단체죠. 민변과 검사가 이제 비교가 되느냐, 그 검찰청과 민변이 그런 동급이냐. 하나는 사적인 단체이고 하나는 국가기구인데 그래서 예. 민변이 도배를 했느냐. 실제로 알고 보니까 도배한 것도 없어요. 문재인 정부 1기 출범 때는 민변 출신이 청와대에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정권 전체를 보면 민변이 한 30명 정도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일단 비교를 하려면 예. 통계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누군가 봤을 때 확실하게 구분이 되면서 비교가 돼야 되는데 예. 민변과 검찰청은 비교가 일단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예. 이제 대통령 인식 안에는 이런 게 있겠죠. 과거에 보니까 민변 출신 운동권 변호사들이 정부 요직 다 차지했는데 지금 검사 출신 몇 명 들어간다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제 이런 반론인데요. 네네. 그럼 과거에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해도 됩니까? 과거에 했으면 지금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국정운영이라는 것이 일단 정권을 장악하는 또는 정권을 획득하는 순간부터 무한 책임의 위치에서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것은 예. 교과서이기도 하고 그렇게 가지 않았던 대통령은 다 불행했다는 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예. 그런 비슷한 길로 가시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저는 지금 이제 검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제 국정 운영에 일사불란한 움직임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를 일단 좀 제쳐놓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인사 검증 또는 인사 스타일을 보면 청와대가 작동하고 있느냐 또는 비서실과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대통령이 참여하고 참모들이 조언하는 이 구조가 지금 되어 있느냐. 네. 저는 이게 고장났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아마 대통령이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저렇게 툭툭 던지는 말 들어보면 일반 그냥 일개 또는 정치인 중에서도 그렇게 중량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던지는 말처럼 네네. 대통령의 권위나 대통령의 위치를 좀 망각하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할 정도로 막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순간에는 검사 출신들을 중용함으로 생기는 문제이지만 예. 실제 중요한 국가정책의 결정 과정, 정무적 판단 이런 것들도 대통령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삶의 스타일대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 윤석열 개인기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정당, 보수정권의 대표자로서 네. 그 세력 전체의 위임을 받아서 정권을 잡고 그리고 국민 통합의 과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와 같은 방식의 의사결정과 본인의 언행 이런 것들이
과연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겠느냐. 큰 낭패를 부를 수 있다. 이런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저희 이제 그 정기한 평론가 말씀 동의를 하면서 송 교수께 질문을 드릴 텐데 어제 저희가 그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를 하는 것을 두고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비판을 한 바 있는데 지금도 보면 민변 글쎄요 검찰 뭐랄까요 이게 비교하기가 아주 뭐 등치에 대해서 비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송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변으로 도배를 했느냐, 도배의 범위를 어느 만큼 부르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민변 그때 당시에 서울대 위에 뭐가 있냐 그럼 참여연대 있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민변, 참여연대, 뭐 재반 사회단체 그리고 86 운동권 그룹들, 캠코더 인사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난 정권 동안에 결과가 좋았습니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좀 고쳐보라는 이야기인데 그때는 네. 민변 출신 도배했는데 왜 내가 검찰 좀 몇 명 가지고 오는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불길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변과 검사를 단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미국 그래 얘기하는데요. 미국이 롤 모델일 수도 없을 뿐더러 미국과 미국의 검사와 우리 한국의 검사는 다릅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하셨듯이 지방 같은 경우에 미국은 연방정부, 주정부 분권화가 잘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지방검사장 대부분 선거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미 선택을 받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법률가들이 의회로 진출하고 내각으로 가고 이 사람들이 결국 정치를 하는 겁니다. 예.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을 검증받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검사들은 그게 아니라 그냥 검사 조직에 있다가 윤 정부랑 한 몸인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 자체가 어떻게 단순 비교가 되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뭐 필요하면 또 하지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예. 약간의 오기로 느껴지는 부분이 오기다. 있다. 그 노래 하나 깔고 가실까요? 노래 제 노래 준비 안 돼 있는데. 프랭크 시나트라 노래 중에 마이웨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그건 아름다운 노래인데요? 예, 그 노래 아름답죠. 인생의 황혼기에 돌아보니 내가 예. 나의 길을 끊임없이 갔는데 후회 별로 남지 않는다 이런 건데 대통령은 마이웨이를 가면 안 됩니다. 국민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걱정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좀 들어라 이렇게 쓴소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한 내용 만나보기 전에 경향신문 한국일보 보도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경향신문 1면은 아주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편중을 물어봤더니 법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다시 3면 가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미국도 그렇다. 법률가의 통치를 법치로 인식한다. 이거 잘못됐다. 비판하고 있고요. 한국일보 신면은 좀 더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과거 민변이 도배하지 않았냐는 윤 대통령의 이상한 반박. 민변 공화국을 끌어와서 마치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동아일보도 비판하고 있어요. 오면 보시죠. 미국은 지방검사장 대부분을 선출하고 있는데 한국과 단순 비교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여주세요. 아까 잠깐 저희가 자료화면으로 보여줬는데 필요하면 뭐 또 해야죠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아까 이제 그 우리 김 교수께서도 이게 문제가 있을 거다.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필요하면 또 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씀 주시겠어요? 필요하면 또 해야죠. 뭐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예. 하시면 좋은데요. 할 수 있죠. 예. 대통령의 통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국민적 지지에서 나옵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인수위 지나고 난 다음에 용산으로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반대가 높았죠. 그랬더니 기존의 소위 대통령 당선인들 지지율보다 상당히 낮은 지지율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에 당선된 과정에서는 적어도 국민 다수가 선택한 분이지만 그 이후의 통치 과정에서는 국정 지지율이 대통령의 통치 능력들을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렇게 5기의 인사를 하시게 되면 예. 국민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대통령에게 준 권한이 뭐냐면 인사권과 예산권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예. 뭐 이제 군 통수권 이런 건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가장 중요한 인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마이웨이 하시겠다. 저런 예를 들면 보수 언론 같은 경우도 상당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도 예.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이 돌파하시겠다는 건데 돌파를 하시게 되면 국민들이 좋아할까? 저는 다른 건 모르더라도 인사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계속 능력을 말씀하시는데 예.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 능력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를 정무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우리가 청년이 필요하다. 왜 청년이 필요하겠습니까? 일자리 없는 청년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세대들을 대변하지 못하니까 그걸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한번 중용시켜봐. 능력이 어떤 건지.
여성들 구조적으로 불평등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검증할 시간을 줘. 그래서 윤리천장을 깰 수 있도록 만들어 봐. 지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만약에 영남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면 호남이 소유할 수 있으니 호남을 좀 배려해. 이런 배려 속에서 저 대통령은 나름대로 균형 있게 나라를 이끌려고 하는구나 예. 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거기서 예를 들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나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근데 제가 볼 때 저렇게 말씀하시면 언론이 저렇게 연일 문제 제기를 하는데 예. 필요하면 또 해야죠 라고 말씀하신다. 저는 그래서 본인이 검찰총장 당시의 경험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잘 말 안 들으셨잖아요. 예, 예. 대통령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는 외피를 둘러싸고 본인이 통제 가능한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저는 저런 방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눈을 돌리겠습니까? 국민에게 눈을 돌리겠습니까? 오히려 대통령에게 눈을 돌리겠죠. 눈치를 누구한테 보겠습니까? 국민에게 보겠습니까? 예. 대통령에게 눈치를 보겠죠. 저는 그 순간 그 통치행위 자체가 또는 행정력 자체가 예. 국민과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 예. 그리고 아마 검사 출신 핵심 라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거다. 그러면 이게 막대한 권력이 되는 거겠죠. 예. 저는 그때부터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조금 뻘쭘해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국회에 계실 분인데 오늘 아침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발언을 먼저 해버렸어요. 이게 하도 이제 검검검 인사들을 계속 이제 등용시키다 보니까 윤핵관이라고 지금 분류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김현정의 CBS 뉴스 출연해서 윤석열 앞으로 검찰 출신 기용 않겠다 말해. 이 오전 인터뷰였거든요. 그러니까 출근길 전에 이 인터뷰를 해서 내가 물어봤는데 우리 윤 대통령이 절대 검사 출신 기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인터뷰를 하자마자 얼마 채 지나지 않아서 윤 대통령은 뭐 필요하면 또 해야 저러가 해버린 겁니다.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 인사가 만사거든요.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양성입니다. 예. 아까 균형 얘기하셨는데 뭐 물론 우리가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을 좀 지향해야 되지만은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면서 사실은 유능함이라는 게 사람들을 뽑아놓고 그 사람들이 유능하게 일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이미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만 적재적소에 뽑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능력 검증이라는 게 내가 일해본 검찰 조직에 있던 사람들을 주변에 포진한다 그러면 이분들이 능력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윤 대통령과 거의 한 몸처럼 아마 인식이 될 텐데 이분들이 과연 살아있는 권력인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일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요. 어제 그 송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분 돌아가셨는데 34년간 그 전국 노래자랑 하면서 국민과 소통했습니다. 그 긴 장수의 비결이 무엇이냐? 단순한 재치나 입담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한 무대 위에서 남녀노소 뭐 빈부 이런 차이 없이 모든 사람이 공평한 그런 무대를 34년을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국민과의 공감이에요. 국민과의 공감, 이런 공감 능력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다시 한번 좀 선생님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아침에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을 어떻게 봐야 될지도 궁금하긴 한데 김 교수님, 권 원내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랑 가까운 거 아니었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 얘기 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알았어라고 대통령 말씀하셨겠죠. 제 생각에는. 그렇지, 그거 알겠어. 근데 이제 아침 나왔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저 말씀을 하신 거겠죠. 우려들을 반영한 거죠.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 나갔을 때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 젊은 김용태 최고위원 최고위원이 뭐라 그랬냐면 조만간 아마 그 대통령과 그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강원 말씀드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좀 검찰 편중 인사가 아닌가. 제가 볼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금 인사 자체가 상당히 편중되다라고 하는 여론들을 계속 듣고 있는 거겠죠. 듣고 있는 여론들을 갖다 반영하려고 하겠죠. 대통령에게 전달하겠죠. 저는 당연히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 의사를 전달했을 거고 아마 다양한 요로로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윤석열 대통령 당신들의 우려는 충분히 알겠으나 내가 얘기했던 능력주의라고 하는 그 기준점들은 나의 인사의 아주 가장 중요한 기준이야. 이 기준 건들지 마. 내가 생각하는 능력에 선을 넘어오는 사람이면 그것이 여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난 그 사람을 그 일을 하게 할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어. 이 정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제가 어제 기사인데요. 예. 그 경향신문 기사에 보면 네네. 이제 그 비판하는 기사죠. 내용이 뭐냐면 아래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관계를 나오는 거예요. 대검 중수부터 2년. 제가 일일이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대학 때 사시가치 준비, 당선인 특별보좌역, 예. 성남지청 함께 근무, 대학연수원 동기, 대구지검 함께 근무, 국정원 댓글 함께 수사, 론스타 등 함께 수사, 윤 총장 때 대검국장, 대구고검 함께 근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관계가 소위 본인이 말씀하시는 능력의 기준이라고 얘기한다면 예. 저는 이건 아주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인사검증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많은 항목들을 가지고 인사검증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예. 알기로는 100개가 넘는 항목을 가지고 다 검증을 하는데도 다 아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가장 잘못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인사검증 실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인사 문제는 저렇게 대통령의 본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모두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왜냐하면 그 사람 삶을 다 하지 못하세요. 그렇다면 정확하고 객관적인 검증 그리고 검사 위주의 검증이 아닌 객관적인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예. 걸러진 사람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오늘 오전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좀 만나보고 있는데, 아까 누군가 어제도 저희가 그 얘기했었죠. 쓴소리 비서관을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송문희 교수께서 좀 해주셔서 이런 상황이면 누가 좀 조언을 해야 되겠는가? 그 힌트를 준 사람이 오늘 아침 또 인터뷰를 했네요. 이제는 잊혀진 인물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라디오에 나와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에게 쓴소리를 할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바로 한동훈뿐이다. 한동훈이 언젠가 별의 순간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을까? 이 의문이 하나가 들고요. 그리고 별의 순간을 언젠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잡을 거다. 이 얘기를 했고요. 하나 더 얘기할게요. 그리고 출근길에 질의응답하는 거 이거 너무 거칠어서 지금은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안 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일단 송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쓴소리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경고 같은데 대통령이 되면 구름 위에 있다 그러네요. 구름 위에 있다 보면은 그 위에 태양만 보이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에 불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황홀경에서 빨리 벗어나야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따끔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김종인 박사의 눈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가 있네요. 러브콜하는 건가요? 이미 미래를 향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스타일을 보면 아마 쓴소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차기 대권 주자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네, 정기한 평론가. 아유, 많이 나갑니다. 하여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별의 순간을 잡아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80년대, 90년대는요,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제 때렸잖아요. 예. 그 교육의 목적으로 그걸 체벌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 이제 체벌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교사단체나 이런 데서 아니 아이들을 훈육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회초리를 들어야 애들이 정신을 차리고 예. 바로 간다 뭐 이렇게 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어디까지 가 있느냐면 체벌은 부모가 자식에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훈육의 수단으로 체벌이 쓰이다가 예. 훈육이라는 방식이 그것보다는 대화하고 소통하고 특히나 학생이든 내 자식이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걸로 가 있죠. 제가 이제 검찰 공화국 또는 검사 출신들이 이렇게 가는 거는 뭔가 잘못된 걸 바로 잡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가 잘못되어 있을 때 길들이는 방법은 때리면 제일 좋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엇나간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 부모의 생각은 아이를 때리고 강력하게 이렇게 쪼으면 걔가 바른 삶을 살 것 같지만 오히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존중해주고 그 애가 비단 공부는 좀 못하더라도 자신의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죠. 네네. 그러면 법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최소한의 조건으로 국가를 운영 관리하는 일종의 조절의 기구가 돼야 되지. 법이 있어서 모든 국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생각은 70년대, 80년대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지금 뭐 검사 출신들이 대통령이 된다? 한 번 됐으니까 별의 순간을 잡고 한동훈이 검사가 된다? 이런 거는 상상 초월의 70년대의 삶을 아직도 살고 있다. 김종인 전 비대가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지금 한동훈의 별의 순간을 잡을 수 있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윤석열은 이제 아웃시키고 이제 한동훈이가 이제 중심에 나와서 국정에 대통령한테 쓴소리할 사람이 네. 자기 직계 후배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수없이 많은 청와대 참모들을 다 제치고 네. 또 정당 집권 여당도 제치고 국정원도 제치고 법무부 장관이 직언을 해서 지금 대통령이 국정 운영할 때 바른 길로 가도록 조언한다. 이 구조가 맞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점술가처럼 얘기하시는 건 전 사실 이 김종인 전 비대는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그리고 사실 그 가능성도 열어둔 게요. 워딩을 보니까 사실 별의 순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게 잡을 거다라는 확언을 주시진 않잖아요. 왜냐면 틀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는 뭐 물론 이제 언론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뭐 어떤 이런 원로급을 다루는 그 목적이나 그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거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고. 자, 저희가 이거 안 짚어봤네요.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죠. 이제 약식 회견을 출근길 퇴근길 이렇게 하는 게 대통령이 가진 말의 무게라는 게 있잖아요, 김 교수님.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종인 전 비대의 예측은 어느 시점 지나면 이거 안 할 거다라는 예측이에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아마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대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씀 좀 하셨어요. 좀 억울하다고. 본인이 그 2017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대중들 되게 많이 만났다. 되게 많이 만나고 얘기도 많이 나눴다. 근데 코로나 시국이 들어오게 되면서 만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상당히 아쉬웠다는 얘기를 합니다. 임기 초기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대중과 접촉하는 접촉면들을 넓히기도 합니다. 근데 대통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제왕도 대통령이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일이 너무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또 5년 단임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지율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국민에게 할 얘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를 들면 무슨 뭐 중임제라고 한다면 적어도 본인이 4년을 하고 난 다음에 이후 4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과 어젠다를 가지고 논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5년 단임제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2년,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대부분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중요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외교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인사 문제 하나하나 가지고도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언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초기니까 제가 볼 때 허니문 하는 거죠. 국민들도 저렇게 얘기해도 아이 뭐 초기니까 오케이 인정하는 겁니다만 나중에 가가지고 만약에 저기 초기 인사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다음 인사와 관련해서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반복됐을 때 대통령이 저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뭐 저는 하라면 또 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언론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언론 제가 볼 때 일주일 내내 공격할 거예요, 대통령에 대해서. 그럼 대통령이 일주일 내내 공격받으면서 그럼 언론하고 맨날 싸울 겁니까? 일주일 내내? 못 싸우죠. 그럼 발언 안 하겠죠. 이게 반복되면 안 하시겠죠. 그때 가면 이제 말씀하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고 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제가 이제부터는 정례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뭐 분기별로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저는 제가 볼 때는 소위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큼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언론에게 모든 것을 브리핑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한 달, 그 다음에 이제 분기, 뭐 6개월 이렇게 가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그러다 이제 월간 예측을 합니다. 월간 윤석열 내지는 이제 분기별 윤석열, 연간 윤석열, 뭐 대통령의 대화라는 시간을 또 마련, 뭐 이제 일전에 그런 것들 많이 했었으니까 이제 하지만 소통하는 모습은 좋은데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어느새 다가오면 안 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김종인 전 비대 예측이시고 김종욱 교수께서도 같은 말씀 주셨습니다. 대구신문 3면 좀 만나볼까요? 여기에 숟가락 얹은 분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좀 깊은 주제로 좀 다뤄보긴 했는데 바로 안철수 후보가 검사 편중 인선 질문에 걱정할 일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용산을 찾아서 인수위 백서 브리핑을 하셨다고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지나가시죠. 중앙일보 8면 보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검찰 출신 인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사실 경제 요직도 보면 편중돼 있다. 바로 범기재부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8면도 보면 걱정이 되는 측면이 좀 있어서 검피아 모피아 연합정부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짧게 좀 짚고 넘어갈까요, 송 교수님?
뭐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경제 쪽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가장 그 강점을 갖고 있는 경제 관료들을 활용하겠다. 이거는 모든 정부에서 좀 공통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건피아와 모피아가 같이 합쳐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모피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공공기관장이나 또 그 관료 유관기관에 가가지고 낙하산으로 들어가서 또 압력을 끼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료에 대한 어떤 국민의 시선조차도 좀 애매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 관료들 중에서 청렴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저렇게 그 위에 몇 분들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모피아를 만드는 거예요. 예. 건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통령 그 되시면서 민정수석실 폐지했지 않습니까? 저는 박수 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온 게 뭐냐? 민정수석실보다 더 막강한 대통령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예. 그것도 다 검찰 출신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이것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아까 소통 얘기하시는데요. 예. 기자들하고 얘기하고 스킨십 하는 게 소통이 아닙니다. 소통은 인사로 하는 것이고 소통은 정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 예. 부분에서는 소통이 완전히 실패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또 이것이 옳은 것인가? 옳고 그름을 좀 판단해보는 그런 지면들을 좀 모아왔는데요. 다음 기사 만나볼까요? 대구신문 사면을 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통합 차원에서 MB 사면 필요하다. 뭐 이해는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MB계로 분류됐던 인물이기 때문에 실제 이런 언급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이제 국민통합 차원에서 그럼 뭐 필요하다, 사면이 필요하다 할 수 있는데 자 오늘 출근길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제는 저희가 다뤄봤을 때 언급할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가 오늘 뭐라 그랬어요? 20, 30년을 미몇십 년 수감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면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MB 사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올해 내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소위 국민의힘 내부 같은 경우는 예. 이제 MB 같은 경우도 사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일단 국민 여론은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탄핵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적인 문제가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사적인 예를 들면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 문제까지 사면을 해야 돼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다라는 측면.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국민 여론이 적어도 과반 이상 찬성하지 않았을 때 사면을 하게 된다면 저희 사면의 핵심적인 이유는 국민 통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의 절반 정도가 반대하는 사면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국민 통합과 맞지 않은 측면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예. 저는 사면을 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매번 MB 사면론 얘기가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갈등들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 저 문제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예. 저는 뭐 8월 달쯤에 저 문제 관련해서 광복절 특사. 뭐 사면을 하는 것이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 개인적으로 동의는 안 해요. 예. 예를 들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예. 전 적어도 본인이 아직까지 사과 안 했잖아요. 저 문제에 대해서. 예. 적어도 본인이 사법적, 그러니까 적어도 행정부 수반으로서 사법부가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잘못을 위법행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계속 사면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가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예. 예. 또 하나는 공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다 벌어진 위법행위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예. 좋은 선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예. 저는 이 문제를 계속 정치권이 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매우 피곤해할 것 같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전 그래서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내에 용단하시라 이런 말씀. 결론적으로 사면을 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 가능성으로 이제 나아갔는데 정기한 평론가님. 그 사면권 뭐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결정하면 뭐 저렇게 사진을 흘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숨어서 있다가 8월 15일 되면 사면하고 말이죠.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왜 하면 이제 아무리 대통령이 사면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적 동의 절차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죠. 그러면 저는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거는 MB 정부에서 유능했던 그 정무직 공무원들이 청와대에 많이 들어가서 대통령한테 뭐 기여를 한 게 있어서 대통령이 MB 사면 해주자 이렇게 이제 간다고 봅시다. 예.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늘 이제 비판하는 최근에 이런 시각을 유지하는데 국민 통합 이야기하지 말고 민주당하고 좀 협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히려 그때는 왜 원칙 이야기하고
왜 MB 사면 때는 국민통합 이야기하느냐? 예. 저분은 일관성은 뭐냐? 뭐 하고 싶을 때 아무데나 얘기하면서 그 단어만 갖고 오면 뭐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저는 최소한 MB 사면과 관련해서는 사면권 운운하기 전에 그러면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 MB 거잖아요. 그게 법원의 판결로 다 나왔지 않습니까? 예. 당사자는 아직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본인이 다스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에 소송할 때 삼성에서 수십억 원의 재판 비용을, 그 변호사 비용을, 변론 소송비 비용을 대리 대납. 예. 대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대부분에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MB 사면할 때는 자, 이 사람은 다스가 본인 것인데 끝까지 본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횡령도 본인이 아니라고까지 주장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변호사 비용 대납도 삼성이 했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는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의 저는 원칙과 정의와 법치다. 예. 왜냐하면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사조건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는 MB 것이지만 본인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러고 삼성으로부터 변호사 비용 대납을 받았지만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예, 예. 사면권은 저에게 있기 때문에 MB를 사면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히고 사면권을 행사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설명과 소통의 절차 없이 뭐 물론 고유의 권한이긴 합니다만 윤 대통령이 사면을 했을 시에 감당해야 될 후폭풍도 적지 않을 것이란 말씀이세요. 내용들 다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다음 주제를 만나볼 텐데 중앙일보 일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결국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검찰 6대 범죄 수사, 검수완박전, 속도전. 모든 형사부가 직접 인지수사 가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추미애가 없앤 반부패부가 부활할 것이다. 일면 우려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경향신문 10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이제 이름을 박아놨죠. 추미애 이전으로 검찰을 되돌리려는 한동훈 우려는 없는 것인가. 서울신문 3면 보겠습니다. 형사부를 강화해서 직접 수사권을 최대한 원상복귀시키려고 한다. 이것도 이제 시점으로 보면 검수완박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동아일보 12면 보여주세요. 직접 수사부서 확대, 전문 수사부서 부활, 한동훈발 조직 개편이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넘어가 보죠. 중앙일보 3면입니다. 경찰청장 인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면접을 하고 한동훈은 인사 검증을 한다. 여기까지 일단 만나봤는데요. 글쎄요. 뭐 보수지, 진보 성향의 신문들이 다 한입 모아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부분에 대한 우려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우려도 많습니다만 지금 그 추미애 1호 지시라고 했던 게 바로 검찰 수사를 통제하는 것이었거든요. 네. 검사를 파견하거나 일선의 수사팀을 만들 때 법무부 장관의 꼭 그런 어떤 승인을 받아라. 사실은 그게 이제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검찰을 통제하면서 수사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디스커버리 펀드 수사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라임 옵티머스 지난 4년, 5년 질질 끌었습니다. 이런 강력한 어떤 금융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려면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건을 열어준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우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김종욱 교수님. 일단 이거 좀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검찰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검사들 파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소위 법무부가 관여하지 않겠다. 전 이 부분은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앞으로 검찰이 수사권이 없어질 건데 뭐 수사지휘를 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파견 문제와 관련해서도 법무부가 예를 들면 검찰을 장악하려는 수단으로 쓰고 있으니까 저는 소위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진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이 부분은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 뒷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수사를 한다거나 인지수사를 한다거나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예를 들면 직접 수사를 하고 인지수사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실의 문제와 무관하게 검사가 마음먹으면 수사할 수 있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예. 검사가 수사를 했는데 수사하다가 별 문제가 없으니까 다른 별건 수사를 해가지고 또 예를 들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부활하는 것이 예를 들면 과거에 얘기했던 인권수사와 얼마만큼 예를 들면 결합될 수 있을 것인가의 측면들 하나하고 또 하나는
어떤 형태로든지 뭐 지금 국민의힘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다만 국회에서 결정한 게 수사기소권을 분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저희 검찰을 갖다가 현대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상황 자체는 오히려 부활하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행정부가 입법의 결정 사항들을 뒤엎으려고 하는 거다. 이게 맞는 건가? 그건 가장 안 좋은 방식. 민주주의에서 소위 국민을 대의한 국회에서 만들어낸 입법 과정에 뭐 예를 들면 그 좋고 나쁘고의 판단의 문제 같은 경우는 이유라고 하더라도 네. 이미 결정된 문제를 갖다가 행정부가 뒤엎으려고 하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드는 것 하나만으로도 네. 상당히 심대한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명확한 입장을 제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대통령에게 지명받았을 때 한 얘기가 뭡니까? 자기는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얘기되는 수사 기소권 분리와 관련해서 그것을 저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니까요. 사실상 싸우자는 얘기죠. 예,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그걸 저지하려고 하는 일환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분명히 들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예. 이거 저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입법권을 갖다 행정부가 뒤엎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이거 상당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어떤 변화되는 취지, 법은 아니겠죠. 시행령이나 이런 걸 바꾸는 거겠죠. 예, 예. 여기서 정확히 설명하지 않게 되면 예.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그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헌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직접 수사라든가 인지 수사가 자칫 어떤 선택적 수사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위험에 대해서는 늘 있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 부분에 대한 제어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데 공감을 하는데요. 네. 지금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경찰 이야기 나왔잖아요.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처음으로 검증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차기 경찰청장 내정자라고 그렇습니다. 한다면 네네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같은 그 행정부 안에서도 경찰과 검찰의 기능을 분리해 놓은 이유는 같은 수사기관이라 할지라도 이들 간에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라는 것이거든요. 예. 어느 한쪽이 비대해지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자칫 이렇게 돼서 법무부가 경찰까지 직접적으로 실제로 지휘하는 듯한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 부분이 위험하다. 그리고 만약에 법관까지 인사검증을 다 맡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나아가서는 상권 분리까지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좀 걱정되는 측면까지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그 검수완박법 시행한 뭐 시기 한 두세 달 전에라도 뭔가 이제 직접적으로 수사를 검찰이 해서 성과를 내는 걸 뭔가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검수완박 자체는 완전히 잘못된 거다. 우리가 더 잘한다. 라고 하는 방식이 어떤 국민들에게는 좀 싸우자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래. 그렇게 해서 뭐 우리 사회가 통제되고 발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 국가대표 대항전 하지 않습니까? 심판을 어떤 사람을 세워요? 그러면 한국하고 일본이 축구하는데 일본 심판을 세워서 축구 경기가 가능합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공정하다고 한들 네네. 그 관중들이 그걸 믿습니까? 그럼 지금 이상민 지금 장관이 그 이례적으로 이제 사전 면접을 하는데 이분이 판사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아주 이제 가까운 사이인데, 자, 인사검증을 비롯해서 사전에 면접까지 다 본다. 그렇게 해서 경찰이 수사에 대한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예. 이걸 인정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들 몇 면을 보통 보시면 행정관료 출신이 간혹 있긴 하지만 그런 정치인들이 가서 정부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설득하고 그 다음에 인사에 대한 추천권을 경찰청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판사 출신이 거기 가서 면접 다 보고 그래서 두 사람 자 올립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경찰이 어떤 수사를 하더라도 어떤 국민이 그 경찰의 수사를 또 믿을 것이냐. 지금까지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서 검사가 해왔던 역사적인 과오들을 더 이상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검찰의 수사 방식이나 모든 것들을 법과 제도로서 좀 규정을 하자고 해서 바꿔놨는데 예. 그게 이제 바뀌어서니 시간이 올 10월까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어떻게 해서든 간에 경찰을 다시 검찰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올가매어서 수사를 하겠다. 예. 죄를 지으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벌을. 그런데 그 벌을 받는 사람들이 첫째 당사자가 그것을 수용해야 되고 두 번째 당사자는 억울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응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동의하는 것이 제대로 된 법치의 저는 과정과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출발이 잘못되고 있다. 거기다가 면접까지 본다. 이런 것들을 언론에 내세워서 전국에 있는 검찰들, 경찰,
조심해라. 이런 경고인 것 같아서 참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걱정되는 부분들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정치 시간인데요. 어제 있었던 이슈들 중에 어떤 이슈들이 오늘 신문에서 좀 주목을 받았는지 정치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뭐 어제가 아니라 계속 싸우네요. 여긴 계속 싸웁니다. 그냥 뭐 기사만 났다 하면 다 싸우는 기사입니다. 정진석 선배 우려를 개소리 치부한 거 아니냐. 이준석 내로남불하지 마라. 대표와 중진 간의 난타전이 아주 점입가경이고요. 중앙일보 12면도 마찬가지로 싣고 있습니다. 선배 소리 할 거면 대표도 나이 순으로 뽑자. 뭐 사진도 그럴듯한 사진으로 또 중앙일보는 뽑았네요. 서울신문 5면 철퇴 사진이 등장했고 막말을 하고 있다. 감정 싸움의 점입가경이라는 표현인데 어떤 철퇴 사진인지 동아일보는 직접 지면에 실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페이스북을 보면 죄송합니다. 우크라이나 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페이스북에 저런 철퇴 사진을 올렸어요. 그 선배 우려를 개소리 치부한다는 정진석 의원의 응답에 이준석 대표가 올린 이 철퇴 사진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무튼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고요. 매일신문 1면은 그래서 따끔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외면한 정치 노름. 여당은 지금 민심 이반을 하면서 권력 투쟁에 골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 될 것이라는 일면 기사인데요. 김종욱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 안 싸우나 했어요. 왜냐하면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대선 준비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싸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준석 당대표 갑자기 칩거하고 사라지고 예. 그래서 분란 발생하고 또 만나서 술 한잔 먹으면서 얼싸안고 화합해보자 얘기하고 반복적으로 벌어졌었는데 왠지 또 아무튼 언젠간 봉합을 할 텐데요. 말씀처럼. 예, 제가 볼 때 봉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제 YTN인가요? 아마 이준석 당대표가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아마 화상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육모방망이를 올린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그 뜻이다. 철퇴를 내리겠다는 뜻이다.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대상이 누굽니까? 예를 들면 이준석 당대표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네. 이준석 당대표가 직접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네네. 매번 나는 가만히 있을 때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상대방에서 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 예. 문제 제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게 되면 왜 반응하냐고 뭐라 그러더라. 네. 또 나에게 문제 제기를 하면 내가 반응을 안 한 적이 있다. 네. 기가 차서. 그러면 그쪽에서 왜 반응 안 하냐고 뭐라 그러더라. 나보고 어쩌란 얘기냐. 예. 좋다. 그렇게 나오신다면 나도 그러면 선물 받은 육모방망이를 때리겠다는 게 아니라 위로 올려놓겠다. 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정도의 상황이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내전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심각한 내전이다. 네네. 그래서 하나의 핵심적인 상수는 윤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심.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치적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예를 들면 앞으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직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2년 후에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다수당이 될지 아닐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잘못하게 되면 5년 내내 여소야대 국면에서 본인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황은 상당히 좀 절망스럽고 위태로운 상황인 건 사실인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국민의힘의 당의 변화를 통해서 소위 2년 후에 국민적 어떤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판단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당의 혁신은 아마도 이준석 당대표가 얘기했던 혁신위원회의 혁신이 아니라 예. 윤심발 혁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윤심 속에 이준석 대표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아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땡깡을 부렸는데 땡깡 부렸는데 선거 네. 때는 사실 네.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부여잡고 갔는데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한데 이제는 사실 이준석 대표의 필요성 자체는 많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일신문 1면을 통해서 국민의 짐이 된다. 자꾸 그렇게 정치 노름을 하면 여당이 국민의 힘이 아니라 짐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동시에 그 아래 어떤 사진을 실었는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까? 같은 1면에 담겨 있는데 매일신문이 얘기하는 것은 여당에게 따끔한 지적을 하면서 동시에 새 정부는 오직 무엇에 골몰하고 있는가? 경제 성장에 골몰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신문 5면을 좀 준비해 주세요.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당내 진흙탕 싸움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민주당 상황을 잠깐 짚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 신문을 좀 준비해 주시면은요. 대구신문 5면입니다.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결국엔 박홍근 원내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사진을
좌우로 함께 싣고 있는데요. 우리 PD가 지금 못 찾고 있으니까 제가 좀 이거 좀 나왔습니다. 요렇게 어차피 비슷한 상황이다. 각자 위치와 어떤 그런 상황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되게 유사한 상황이라 지금 비교를 하고 있고요. 동아일보 6면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합류한 친명은 핵심 세력으로 부상되고 있고 문재인 없는 친문은 전당대회에서 재기를 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1대 국회 민주당 내 주요 개파 현황을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동아일보가 또 이런 취지에 또 빠르군요. 이렇게 다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의 상황은 어떠한 것이냐? 경향신문 오면이 그 민주당의 패인에 대해서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명과 문의 상황이 다르다. 친명과 친문은 친명은 졌지만 잘 싸웠대 유령에 지금 홀려 있고 문재인 정부 잘했는데 졌다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신문 오면에서는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정인의 선거 패배를 묻지 않겠다. 이 특정인은 누구냐? 라고 우리가 좀 되물어봐야 되겠죠? 정기한 평론가. 이 특정인 누굽니까? 뭐 신문에 잘 나와 있네요. 매일신문에 이재명, 송영길한테는 묻지 않겠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물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예. 이미 이제 당내 권력 투쟁이라는 것은 당권을 누가 잡느냐의 문제니까 이재명 걔가 잡느냐, 이재명이 직접 출마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친문 쪽에서 나와서 홍영표 의원이 뭐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아마도 홍영표 의원도 또 친문을 대표하는 주자는 아닐 거예요. 예. 근데 한쪽은 무너져 가고 있고 한쪽은 다시 일어서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저는 권력 투쟁이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상황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렇든 저렇든 수습을 해야 되는 국면이니까 그 수습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패배에 대한 평가와 그 이후의 이제 당의 그 진로를 생각하는 거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수습할 일이 없고요. 이미 권력을 획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국정 운영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의 문제 같으면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윤석열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을 가져야 하는데,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놀고 국민의힘은 이미 내분이, 아니 저희들도 방송을 과거에 할 때 만약에 제가 방송에서 평론할 때 개소리라는 말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통신위원회에서요 제재가 들어와서 그 방송은 경고를 넘어서서 아마 엄청난 그 일종의 과태료 같은 거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뭐 현직 의원이면서 전직 국회 부의장 같은 분이 개소리라는 말을 쓰고 또 대답하는 사람은 더 상스러운 막말을 하면서 당 대표와 또는 특정 개파의 수장이 저렇게 싸움을 하는 것은 민주당이 현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은 네.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의 상황 잠깐 짚어봤고 권력 투쟁 내지는 뭐 집안 싸움에 대한 정리, 선거 결과에 대한 뭐 패배 수습 이런 것들 차이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정기한 평론가 해주셨고요. 대구신문 오면 보겠습니다.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는 견해차가 여전하기 때문에 원구성 문제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공전하고 있고 일정이 올스톱돼서 그럼 청문회는 누가 하냐? 국회의원들이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청문회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후보들에 대한 의혹 보도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신면으로 넘어가죠.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번에는 사회이사 겸직 또 이해 충돌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서울신문 신면으로 갈까요? 캐도 의혹만 교육계에서는 여전히 이런 사람을 임명하면 우린 뭐가 되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세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문회를 그냥 패스해서 임명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신문들에는 담겨 있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빨리 원을 구성해야죠. 원 구성해서 인사청문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진짜 그야말로 우리의 세금을 받고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전 그래서 민주당이 이 문제 관련해서는 좀 빨리 좀 원칙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약속을 한 거잖아요. 네. 법사위원장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전 그럼 이제부터 룰을 좀 새로 세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소수당에게, 그것이 여건 야건 상관없이 소수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준다거나 이런 원칙을 정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그리고 법사위의 권한을 갖다가 상당히 좀 약화시킨, 법안이 다 통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목을 제가 볼 때 그런 거죠. 법사위원장을 못 주겠다는 얘기는 발목을 잡겠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건 이미 국민들한테 많은 검증 당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옳다고 얘기하더라도 국민 여론과 어긋나게 되면 네.
제가 또 국민적 심판을 받는 거니까 저는 법사위원장은 약속을 했다면 약속을 지키는 게 맞고 예. 여야 마찬가지로 앞으로 소수당에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준다라고 하는 어떤 원내 관행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예. 또 인사청문 김순애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박순애. 박순애 죄송합니다.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된다고 봐요. 지명 철회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 음주운전에다가 예를 들면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매번 인사청문회 가서 꼭 들어봅시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지는 꼭 찍어 먹어봐야지 아는 거 아니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화를 내실 때에는 빨리 좀 그만 지명 처리를 하시고 예. 새로운 인물 본인이 말씀하신 진짜 능력 있고 도덕적으로 문제 없는 분을 예. 내세워서 국회에서 정확하게 검증받고 통과돼서 좀 장관으로 임명됐으면 좋겠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오늘 이 시점까지 보여줬던 어떤 스타일상 혹시나 지금 원구성 합의 늦어지고 이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후보자에 대한 어떤 검증을 거치지 않고 임명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송 교수님? 저는 이 박순애 후보 거는 이전에 그 정호영 그 후보처럼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봅니다. 국민들이 느끼기에 예. 너무나 문제가 많은데 만약에 임명을 강행한다 그러면 윤 정부에 큰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결단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이 부분은 저희가 꼭 짚어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조선일보 일면을 보면 대대적으로 이 문제를 꼽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기관장들이 69% 남아있다. 임기가 1년 넘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바뀐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숫자로는 공공기관 370곳 중에 256곳이 여전히 남아있고요. 3년 넘어가죠. 사퇴를 만약에 누군가 요구를 하게 되면 이거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너무나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들 아시죠. 기관장들이 퇴임 대신에 버티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정기현 평론가? 저는 기본적으로 국정 동력을 좀 확보해주기 위해서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은 뭐 자연스럽게 좀 나가는 게 제일 좋다. 네. 그 우리가 이제 관행으로 하던 것을 문화로 인식하고 정권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나가는 이 방식. 예. 그것은 이제 임명권자의 고유 권한으로 좀 인정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이제 직권남용이라는 이름으로 처벌을 하면서 이제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임명직, 정확하게 얘기하면 임명직이지만 정무직의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임기 보장을 해주는 것이 국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맞느냐의 문제로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입법이 이게 상당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여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 좀 합의를 하고 예. 또 그런 권고가 있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나가주고 예. 그러면서 국정 운영의 전체적인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신정부에 주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 네. 그래야만이 이게 이제 뭔가 책임을 물을 때도 좀 따져볼 수가 있는데 지금과 같이 이제 버티기를 하고 자, 전 정부 봐라 안 나간 거 아니냐. 거기다가 지난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뭐 11월, 12월, 1월, 2월까지 예. 계속 임기가 돌아오는 것을 또 재임명을 해놓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점에 놓고 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기현 평론가 말씀 주셨고 저희도 자막으로 잠깐 나가긴 했습니다만 문정부에 임명된 그 기관장들의 버티기라는 표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뭐 어떤 분들은 버티고 싶지 않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근데 그 인물에 대한 면면을 너무 찍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조선일보 3면 보여주세요. 주요 기관장과 임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진을 다 실어놨는데 한상현 방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 한국개발원장, 국립외교원장,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 이분들은 이제 이런 보도를 보면 이거 뭐 나 나가란 얘기구먼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버티기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김종욱 교수님? 제가 볼 때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버티기로 보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알겠습니다. 있죠. 뭐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제가 고양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이에요. 예. 근데 이번에 그 교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 시장에서 고양시장으로 교체가 됐어요. 국민의힘 교체됐어요. 그 작은 자리도 저는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데 하물며 저기 큰 자리에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적어도 소위 그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의 공약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선택을 했다면 그걸 예. 추진해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예를 들면 방송 문제와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으로 앉아 있으면 그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이게 참 5년 단임제 이런 게 참 복잡하게 좀 얽혀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정권을 5년 동안 운영할 때도 네. 공공기관장 임명할 때 기간을 좀 잘 봐서 예. 적어도 정권이 넘어갔을 때 임기가 적어도 3분의 2, 절반 이상 남지 않을 정도 또는 아니면 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을 정도로 좀 배치하는 방식을 통해서 예. 그냥 좀 정권이 바뀌면 툭툭 털고 나와서 저 정부가 좀 잘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좀 어떤 뭐 문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글쎄 어떤 분은 생각합니다. 뭐 이제 뭐랄까 뭐 그 임기라는 것은 뭐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내가 누가 이런 얘기 했다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실제로요 현장에서 보면 버티려고 하는 분들 잘 못 버티더라고요. 왜냐하면 나 버티겠다고 해도 어떤 방법으로든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아마 버티기 어렵다. 두 번째는 저는 문제점이 뭐냐면 새 정부 출범 한 몇 달 전에 알박기 한다 그러잖아요. 네. 임기 2달, 3달 공석이라도 충분히 그냥 남겨놓고 새 정부에게 기회를 주면 되는데 그 새를 못 참고 다 알을 박아 놓는 거예요. 새롭게 임명하고 나가는 거죠. 전 예. 정부 사람이. 예, 예.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률로 말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새롭게 임명하지 말아라, 남겨놔라 라고 예.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요. 예.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이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러면 관료들도 한꺼번에 다 싹 바뀌어야 됩니까? 정치와 또 다르게 관료라는 부분 어떤 그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는 연속성이 또 있는 것이거든요. 일의 예.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전 정권의 사람이라고 해서 정권이 바뀌면 무조건 나가야 되고 네. 싹 바뀌어야 되고 또 이런 거는 또 조금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지금 우려 섞인 시선으로 살짝 미소를 지으신 정기한 평론가는 다른 생각이신 아니 거죠? 송 교수님 말씀 자세히 들어보면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임기를 보장을 해줘야 되기도 하고 또 정치가 연속성도 있어야 하고 예. 또 알아서 나가야 되기도 하고 하면 좀 불분명해서 그냥 웃었고요. 저는 그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고요. 네. 그런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지금 이제 공기업기관장 예. 또는 이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의 임기와 관련된 문제가 저는 송 교수님 말씀에 다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거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뭐 3개월 전에 그러면은 임기가 남아 있으면은 뭐 임명하면 안 되고 그럼 예. 6개월 전에는 임명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1년 전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예, 예. 너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저는 예. 그 관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통념상 인정해줘야 되는 것은 네. 조금 전에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통 이제 시장이 바뀌면 공공기관장들이 임기가 있다 하더라도 다 나가주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연속성 때문에 단체장이 그 자리는 좀 계속 좀 맡아주세요라고 하면 또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결정을 누가 해야 되느냐? 국민들로 선택받은 네. 선출직 공무원,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이 네.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임기는 국민과 약속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임기를 누가 국민이 약속해 줬습니까? 그건 임명권자가 예. 그 기간 동안 한다는 것이고 네. 다만 검찰이나 이런 쪽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되는 경우는 좀 다르지만 사실 저는 정치적 일면성을 가지고 있는 데는 그런 것들을 과도하게 기관장의 권한으로 두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다 좋은 말씀 주셨고요. 생각해 봅시다 시간에선 다양한 주제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좀 생각을 해보자고 저희 주제를 갖고 오고 있는데 저희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대구신문 6면을 좀 만나볼까요?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어디에다가 쓰는가? 그 문제는 과연 개인의 영역인가 아니면 어떤 판단을 받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가야 되는가? 코인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온라인상 인증글이 논란이라고 합니다. 게시글에는 이거 코인하라고 준 돈인데 내 맘대로 하는데 뭔 상관이냐. 하지만 이걸 보는 사람들 중에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 이렇게 되면 세금 낭비 아니냐는 지적이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겠죠. 김종욱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런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저는 예를 들면 저 기사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으나 예. 저런 분들이 진짜 극소수이기 때문에 저런 문제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한 제도적인 의미에 대해서 희석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아시겠습니다만 재난지원금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소위 이 영업 행위 자체를 갖다가 못하게 막은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상을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보상에 대한 측면과 관련해서 그 보상받은 금액에 대해서 그것을 받은 분이 그것을 사용하는 문제는 본인의 자유의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그 금액 자체가 특정한 어떤 것으로 써야 된다라고
어떤 한정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대부분 다 많은 분들 저 자영업자분들 힘들고 어려워서 예. 그동안 빚냈던 거 다 이렇게 갚고 아니면 자식들한테 소고기 한번 못 사줬는데 예. 한번 먹자라고 소고기 먹고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느 신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야박한 기사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러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극소수일 거다 생각합니다. 야박한 기사를 대구신문에서 다뤄주셨네요. 자,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전문가의 해법을 듣는 시간, 응답하라 스픽스 시간이거든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왔는가? 마지막으로 다뤄볼 문제는 바로 이 화물연대 파업 문제인데요. 경북일보 3면부터 보겠습니다. 화물차가 멈추자 경제 회복이 멈췄다. 물류가 정지되며 서민 경제 줄타격. 걱정하는 기사죠. 경북일보 3면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전 운임제에 대한 부분이 지금 논의가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국회는 현재 진공 상태이다. 한겨레 1면. 한 달 670만 원 기름 넣느라 통장은 늘 경고등이다.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화물 기사들의 손익계산서를 일일이 좀 따져봤고요. 중앙일보 10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시각이 좀 다르죠? 시멘트 차주 월 수입 201만 원에서 424만 원? 오히려 증가했다? 이건 어떻게 또 봐야 되는지. 그리고 조선일보 8면까지 만나보겠습니다. 트럭 기사는 개인 사업자인데 통신비, 세차비까지 대주는 게 맞냐? 즉 안전운임제에 해당되는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선일보는 묻고 있습니다. 세 분의 해법 1분씩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욱 교수 부탁드리겠죠? 저는 1년간 유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연장하자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정부와 국회가 할 역할을 전혀 안 했다. 3년이 지나면 끝날 걸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연구 요용을 줘놓고도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아서 이 문제가 소위 말하는 화주와 기사 이런 분들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걸 방치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지 1년간 이것을 연장하고 사회적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화가 나요.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거니까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짓지 않았는지. 그리고 또 소위 일지로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민주당이 소위 약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까? 근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다수당이 방치를 했는지. 제가 볼 때는 정치인들, 정부의 큰 잘못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윤석열 정부가 내 잘못이 없어라고 말씀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 1년 정도 이 부분을 갖다 연장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타협, 합의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두고 좀 토의를 해보자는 말씀이시고 송 교수님. 사실 이게 올 연말까지라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작년 정도에는 벌써 정부나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했어야 됩니다. 어떤 해법을 내놨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차기 정부에게 폭탄이 떠넘겨진 정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6개월 남았습니다만 아직 시간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일몰제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국토부에서도 계속 대화한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평가를 빨리 해야 되고 지금 국회가 원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라. 단 하나 또 추가할 것이 지금 화물연대 파업하면서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기한 평론. 일단 파업은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저런 이제 피해자들이 생기는 문제이니까 이번에 이제 화물연대가 파업하면서 충분히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안전운임제 단어도 잘 몰랐는데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일단 공론의장으로 나올 준비를 하면서 일단 파업은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지금은 결국 국민들의 이제 설득을 어느 정도 화물연대 쪽에서 획득하느냐의 문제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나왔듯이 자 그러면은 뭐 세차비 또는 뭐 아까 얘기했던 통신비 이런 것들도 과연 이제 안전운임제에서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것이냐. 국민들이 이제 좀 공감을 하기 어렵죠. 그럼 좀 가려내야 되겠죠. 최저생계에 해당하는 것, 또 최소 노동권에 대한 보장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되 3년 동안 시행하면서 좀 이거는 좀 과했다고 하는 것은 걷어내고 이것은 좀 부족했으니까 더 채우자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 문제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가 국회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고 정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니 당사자인 화물연대 소속돼 있는 이제 노동자들이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가지고 나와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공감을 얻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알겠습니다. 세 분의 해법까지 오늘 들어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김종욱 동대 교수, 송문희 전 고려대 교수, 전기한 전문가와 스픽스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균형 있게 더 공정하게 더 스픽스 브리핑 매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요 뉴스 만나보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